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베트남 중년 남자가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오열했습니다. 이어 수십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와 국화를 바치며 통곡했습니다. 으흑,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 누구시죠? 저희 아버지를 아십니까? 도연이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자식들보다 더 슬프게 대성통곡을 하는 이 상황. 과연 이 장례식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이 어리둥절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청 후 여러분도 함께 나눌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울 시내 한 장례식장에 하얀 국화가 가득한 빈소입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고인 강상만 씨는 78배 나이에도 단정히 빗은 백발과 단호한 눈빛을 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표정에서는 깊은 그리움보다는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읽혔습니다. 아버지, 진짜 고지식하시긴 했지. 늘 돈은 쉽게 쓰는 거 아니다 하셨잖아. 큰아들 강도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도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중학교 때 운동화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무슨 운동화가 그렇게 비싸냐면서 시장에서 싼 걸로 사주시고는 그 돈으로 쌀 한 포대 더 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여동생 강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엄마 돌아가시고도 재혼 한 번 안 하시고 하루 세끼 국밥으로 버티시면서도 절대 사치 안 했지. 우리가 뭘 사달라고 하면 그 돈이면 생활비가 며칠 나온다면서 늘 그러셨어. 친구들 아버지는 가끔 외식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옆에서 듣고 있던 친척 하나가 쓴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장사가 안 되어서 빌려달라고 한 번 했다가 등짝 맞았다니까. 남한테 빌려줄 바에야 불 속에 던진다고 하시더라고. 그때 정말 무안했어. 형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거든. 또 다른 친척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용돈은 꼬박꼬박 끊어서 주긴 했지. 근데 늘 쥐꼬리만큼이었잖아.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후하게 주시지도 않고 명절 때도 세뱃돈을 얼마나 아껴서 주시던지.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용돈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10,000원씩이었어. 친구들은 다 몇만 원씩 받는데 나만 10,000원. 그것도 꼭 무슨 일에 쓸 건지 보고서를 쓰라고 하셨지. 담배 사 먹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여자친구 만들어도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하면 그 돈이면 교과서 몇 권을 사느냐면서 정말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셨지. 하지만 그래도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어. 원칙만 확실하셨을 뿐이지.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모두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고인을 향한 회상은 구두쇠, 원칙주의자, 융통성 없는 성격으로만 점철되어 있었죠. 물론 나쁜 사람이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그리워할 만한 따뜻한 추억들이 많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돈에 대해서만큼은 철칙이 있으셨어.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번 돈은 무조건 저축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절대 빚지지 말고 남한테 꾸어주지도 말고 평생 그 원칙만 지키시면서 살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답답했지.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집은 가끔 치킨도 시켜 먹고 외식도 하는데 우리 집은 늘 집에서 해먹는 밥이었어. 특별한 날에도 그냥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그때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은 뭔가 다르셨어. 마치 무슨 큰일을 준비하시는 것 같았달까? 평소보다 훨씬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았거든. 도윤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큰일? 아버지가 뭘 준비하셨다고? 잘은 모르겠는데 계속 서류 정리하시고 전화도 자주 하시더라고. 그리고 은행에도 몇 번 다녀오시고.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마지막 주에는 정말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바쁘게 지내셨어. 뭘 그렇게 정리하고 계셨는지.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변호사가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변호사? 도윤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분이 올 줄이야. 아버지가 무슨 법적인 문제라도 있으셨나? 미정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유언장 같은 걸 남기신 거야?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실 분도 아니었는데. 평생 그런 복잡한 일은 싫어하셨잖아.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변호사까지 부르실 만한 재산이 있으셨나?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평범한 생활하시던 분인데.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빈소 앞으로 다가와 먼저 고인에게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향해 정중히 인사를 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김철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강상만 선생님의 부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변호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친척들도 대화를 멈추고 무슨 일인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순간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작성해 두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발인 전에 가족분들께 전달하라고 부탁받았습니다. 도윤과 미정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친척들까지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평생 구두쇠로 살았던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유언을 남겼을까 궁금했거든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가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전 생활 수준으로는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액수의 재산 목록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들도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알고 있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었을까요? 변호사의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동남아시아계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정사진 앞에 다가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순간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남자의 울음소리는 가족들보다도 더 절절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친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오열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선생님. 정말 고마우신 분이셨는데. 그는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은혜를 다 갚지도 못했는데. 도윤과 미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기 실례합니다만. 도윤이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그 남자는 눈물을 훔치며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아, 선생님의 아드님이시군요. 저는 응우옌 탄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베트남? 미정이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베트남과 무슨 관계가 있으셨나요? 저희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아니, 우리 마을 사람들의 생명의 은인이시죠. 친척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은인이라니요? 한 친척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형님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탄이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인 남자가 군복을 입지 않은 평복 차림으로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사진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젊은 남자의 모습이 영정사진 속 강상만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도윤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뭘 하셨다는 거죠? 저희가 알기로는 군수품 납품업이나 하시던 분이었는데. 맞습니다. 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군수품 납품일로 베트남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고는 모든 것을 바꾸셨죠. 무슨 일이요? 미정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마을은 베트콩들에게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언제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그들이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멈춰서더니 베트남 사람들이 줄지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흰 국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친척 하나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하나씩 빈소 안으로 들어와 영정사진 앞에 국화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탕과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고 어떤 이들은 베트남어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과 미정, 그리고 친척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구두쇠로 살았던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은인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윤이 탄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건가요? 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우리 마을 사람들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죠. 한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있고, 이번에 특별히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숨을 구했다고요?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요? 이때 베트남 사람들 중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제 손자도 손녀도 모두요. 할머니는 작은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주신 편지예요. 한국어로 쓰여 있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편지에는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섞여 쓰여 있었는데 한국어 부분을 읽어보니 힘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편지를 쓰셨다고요?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관심 없으시던 분이. 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만 도와주신 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계속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아이들 학비, 병원비, 생활비까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도 생활이 빠듯했는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베트남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낡은 장부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돈의 기록입니다. 그가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매달 빠뜨리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벌써 수십 년째요. 가족들은 그 장부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송금 내역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 액수들을 보면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알고 있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장부를 본 가족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은 우리 마을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탄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도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는 전쟁 중에 베트남에서 군수품 납품이나 하던 업자였어요. 전쟁 끝나고도 그냥 작은 도매 대리점 하나 운영하는 정도였지 대단한 사업가도 아니셨는데요. 특별히 남을 도울 만한 여유도 없으셨고요.
미정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늘 쪼들리게 살았거든요. 용돈도 제대로 못 받고 외식 한번 하기도 어려웠어요. 타는 고개를 저으며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한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강상만이 베트남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사진을 보십시오. 탄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1972년 우리 마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사업만 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도윤이 사진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맞았지만 사진 속 아버지의 표정은 평소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자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처음에는 정말 사업 때문에 오셨습니다. 탄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미군 부대에 납품할 물품들을 조달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 마을 상황을 보시고는 마음이 바뀌셨어요. 이때 베트남 할머니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조금 더 잘하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 일이에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베트콩들이 마을을 포위했거든요. 베트콩이요? 친척 하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미군과 협력한다며 모두 제거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남자들은 총을 들이대고 여자와 아이들은 따로 모아놓고요. 탄이 할머니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때가 1972년 3월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침 사업차 우리 마을 근처에 있었는데 상황을 보시고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정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군수품 납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꺼내셨어요. 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병들을 고용하시고 트럭을 빌리시고 임시 피난처까지 마련하셨죠. 용병을 고용하셨다고요?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베트남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12살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헬기를 불러주셔서 목숨을 구했어요. 헬기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네, 선생님이 미군 부대와 연결해서 헬기를 불러주셨어요. 그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 100여 명이 모두 헬기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피난 간 곳에서도 계속 도와주셨거든요. 어떻게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음식, 옷, 약품,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어요. 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몇 년간 계속 그렇게 해주셨죠. 도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셨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전쟁 후에도 평범하게 사셨는데요. 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의 위대함이었어요. 우리를 도우시느라 본인은 정말 어렵게 사셨죠.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 당황해했습니다. 선생님은 전쟁 중에 번 돈을 거의 다 우리를 위해 쓰셨어요. 또 다른 베트남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는 다시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셔야 했죠.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죄송하고 고마웠죠. 선생님이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지만 선생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지내는지 계속 확인하셨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이때 한 젊은 베트남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부모님께 선생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강상만에게 도움을 받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아버지 수술비도 선생님이 보내주셨어요. 제 누나 학비도 선생님 덕분에 낼 수 있었어요. 집을 잃었을 때도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증언들이 계속 이어지자 도윤과 미정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평생 구두쇠로 살았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가족들에게는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왜 저희는 이런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도윤이 탄에게 물었습니다. 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일을 남들에게 알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특히 가족분들에게는 절대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가족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그러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고요.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이 베트남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족들의 혼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탄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어난 일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아실 거예요.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972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탄이 눈을 감으며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아침 일찍 베트콩들이 마을을 포위했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이 미군과 협력한다며 모든 사람을 처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을 한복판 마당에 모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남자들은 따로, 여자와 아이들은 따로요. 총구가 우리를 향해 있었어요. 또 다른 베트남 남자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아이들은 울고 여자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저는 26살이었어요. 갓 결혼한 아내가 제 옆에 있었고 2살배기 딸을 품에 안고 있었죠. 도윤이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베트콩 지휘관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탄이 계속 말했습니다. 1시간 후에 모든 협력자들을 처형하겠다고요. 우리는 정말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흰 셔츠에 카키색 바지를 입은 한국 남자가 나타났어요. 선생님이셨죠?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강상만 선생님이셨습니다. 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멈춰 서셨어요. 다른 베트남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시더니 베트콩 지휘관에게 다가가셨죠. 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베트콩 지휘관과 한참 동안 얘기하셨어요. 물론 저희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던 걸까요? 도윤이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선생님은 베트콩 지휘관에게 돈을 제안하셨어요. 탄이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면 군수품 납품으로 번 돈을 주겠다고 하신 거죠.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돈으로 협상을 하셨다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베트콩들은 돈보다는 이념이 더 중요했거든요. 미군 협력자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미정이 가슴을 졸이며 물었습니다. 탄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베트콩들에게는 돈을 주되 동시에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피난이요? 네, 선생님은 우리 모두를 베트남을 떠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베트콩들 입장에서도 협력자들을 제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했나요? 도윤이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어요. 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군 부대와 연결해서 헬기를 부를 수 있다고 하셨고, 임시 피난처도 마련해 놓았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다른 베트남 남자가 말했습니다. 베트콩들이 요구한 금액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마을 사람 한 명당 상당한 액수를 요구했어요. 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신 일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트럭에서 가방 2개를 꺼내시더니 그 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셨거든요. 얼마나 많았길래요? 친척 하나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선생님이 몇 년간 군수품 납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쓰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마 지금 돈으로 따지면 몇십억 원은 되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낯선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 썼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나서도 선생님은 바로 행동에 옮기셨어요. 탄이 계속했습니다. 용병들을 고용해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트럭 여러 대를 빌려서 우리 짐을 실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헬기가 왔어요. 젊은 베트남 남자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아이였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내려오는 모습을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부터 먼저 태우라고 하셨어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직접 아이들을 헬기에 태워주셨죠. 헬기 프로펠러 바람이 정말 강했어요. 탄이 말했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대단했지만 그 소리가 우리에게는 희망의 소리였어요. 총 몇 대의 헬기가 왔었나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3대였어요.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 110여 명을 모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탄이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곳에서 잘 살라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하셨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그날 죽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족들과 친척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뭔가 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평생 구두쇠로만 알고 있던 아버지가 정말 이런 영웅적인 일을 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진실한 눈빛과 생생한 증언을 보면서 점점 이것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미군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공산 정권에서 완전히 낙인 찍혔어요. 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배신자, 매국노라는 딱지가 붙었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못 다니게 됐고 어른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생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베트남 남자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몰래 도움을 보내주셨거든요. 미정이 의아해했습니다. 몰래요? 왜 몰래 도우셨어요? 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관계도 복잡했어요. 공식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과 의료품을 보내주셨어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 교육비, 나중에는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주거비까지. 그런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고요? 친척 하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젊은 베트남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일이니까요. 이때 또 다른 베트남 여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선생님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편지들이에요. 그녀가 봉투를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매번 돈을 보내주실 때마다 이런 편지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도윤이 그 편지들을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편지에는 안부를 묻는 말과 함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쓰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미정이 편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필체도 그렇고 문체도 아버지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친척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친척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형님이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쪼들리게 살았을까? 다른 친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알기로는 형님 사업도 그렇게 잘 되지 않았잖아.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겠어? 혹시 이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 다른 친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쟁통에는 워낙 혼란스러웠으니까 다른 사람과 헷갈렸을 수도 있잖아. 이 말들을 듣고 있던 베트남 사람들의 표정이 상처받은 듯 어두워졌습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0년 동안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친척이 머뭇거렸습니다. 도윤도 혼란스러운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여유가 있으셨다면 왜 저희는 늘 생활비가 빠듯했을까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용돈도 제대로 안 주셨거든요. 미정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식 한번 하기도 어려웠고 새 옷 사달라고 하면 꼭 필요한 것만 사주셨어요. 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의 희생이었어요. 희생이요? 선생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본인과 가족들의 생활을 포기하셨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죄송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도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젊은 베트남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전쟁 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지만 번 돈의 대부분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항상 절약하며 사셨던 거죠.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 친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가족보다 남을 더 챙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말에 베트남 사람들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무슨 증거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탄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송금 내역들입니다. 은행에서 받은 공식 문서들이에요. 그 서류들을 보니 정말로 강상만 명의로 된 송금 내역들이 수십 년간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수취인까지 모두 상세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친척들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한 친척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엔 서류 조작도 쉽잖아요. 조작이라뇨? 탄이 붕괴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독당한다고 느꼈고 한국 가족들은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들. 미정이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놀라서 그래요. 하지만 이미 양쪽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베트남 사람들은 하나둘씩 빈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남은 가족들과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의문들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베트남 사람들이 떠나고 나자 장례식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참 이상한 일이네. 한 친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셨을까? 글쎄, 잘 모르겠어. 다른 친척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성격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도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다면 왜 우리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겸손하신 분이라도 가족들에게는 얘기해 주실 법한데, 그날 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윤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은 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죠. 낡은 책상, 오래된 서랍, 그리고 평생 사용하셨던 장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도윤이 중얼거리며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적인 문구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펜, 계산기, 고무줄 같은 것들이었죠.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도윤이 세 번째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장부들과는 달리 이 장부는 유독 낡아 보였고 표지에는 개인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일기 같은 형태였죠. 1972년 3월 20일. 베트남에서 큰일을 겪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느라 가진 돈을 거의 다 써버렸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는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1972년 5월 15일.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베트남 친구들을 계속 도와줘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편지로 알 수 있다. 도윤이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1975년 8월 3일. 도윤이가 운동화를 사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베트남 친구들에게 보낼 의료비가 더 급하다. 아이들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1978년 12월 20일. 미정이가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다고 했는데 용돈을 주지 못했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탄의 딸아이 학비를 보내줘야 한다.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인색했던 것은 구두쇠여서가 아니라 더 절실한 곳에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1985년 6월 10일.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을 위한 여유는 많지 않다. 베트남 친구들 중에 집을 잃은 가족들이 있어서 주거비를 보내줘야 한다. 1990년 11월 5일. 도윤이가 대학생이 되었다. 자랑스럽다. 용돈을 더 주고 싶지만 탄의 아들도 대학에 가려고 한다.
둘 다 소중한 아이들이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고민과 희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베트남 친구들도 포기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1995년 4월 22일, 미정이가 결혼한다고 했다. 축의금을 넉넉히 주고 싶지만 여전히 베트남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 미정이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2000년 1월 1일, 새 천년이 되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다. 언제까지 베트남 친구들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계속 도와야겠다. 도윤이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최근 날짜의 기록들이었죠. 2024년 10월 15일. 건강이 좋지 않다. 의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베트남 친구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2024년 11월 20일. 변호사와 상의해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재산 대부분을 베트남 친구들을 위한 기금으로 남기기로 했다. 도윤이와 미정이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이 무지렁이가 운이 좋아 돈을 좀 벌었다고 그것이 내가 잘나서겠는가. 입에 풀칠하고 내 자식들이 남한테 손 벌리지만 않으면 충분하다. 돈은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지. 도윤아, 미정아, 아버지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제는 이해해다오. 베트남 친구들은 나의 또 다른 가족이었다. 그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도윤은 마지막 글을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도윤이 장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구두쇠가 아니라 진짜 어른이셨구나. 더 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셨어.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장부를 들고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지금 아버지 집으로 와봐. 너가 꼭 봐야 할 것이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발견했어. 베트남 사람들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 전화 너머로 미정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야? 응,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셨어. 지금 당장 와봐. 같이 얘기해야 할 것이 많아.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미정이 급히 아버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도윤이 낡은 장부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죠. 오빠, 무슨 일이야? 미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장부를 미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읽어봐.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기록이야. 미정이 장부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놀라움, 슬픔, 그리고 죄송함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죠.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글이야?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필체도 그렇고 내용도 우리가 기억하는 일들이랑 정확히 맞아.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인색하셨던 이유가 다 여기 나와 있어.
미정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고 나서 장부를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몰랐구나. 미정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구두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큰 사랑을 실천하고 계셨던 거네. 그러게. 우리는 아버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도윤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했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야. 며칠 후 49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사람들도 다시 참석했습니다. 지난번 장례식에서의 오해 때문에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모두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추도식장에는 가족, 친척들과 함께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탄을 비롯한 베트남 교민들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아직도 지난번 일로 인해 상처를 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추도식이 진행되는 동안 도윤과 미정은 계속 베트남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장부를 읽은 후로 그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진심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추도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회를 보던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윤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지난번 장례식에서 여러분의 증언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도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의 개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이 장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이 잠깐 말을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1972년 베트남에서 한 마을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가진 재산을 모두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50년 동안 계속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게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지 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약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미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미정이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구두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진정한 어른이셨어요. 더 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셨죠. 탄을 비롯한 베트남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들의 은인이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고 싶습니다. 도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모아 강상만 기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마을과 정식으로 결연을 맺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되었지만 점점 큰 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탄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도윤과 미정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훌륭한 자녀분들을 두셨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미정이 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우리도 함께 도와주겠습니다. 한 친척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형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함께하겠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 모두가 강상만 선생님의 가족이네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추도식장은 감동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50년 동안 이어온 사랑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이어져 더욱 큰 선순환을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추도식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과 미정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강상만 기금을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고 아버지의 유산 대부분이 기금으로 조성되었죠. 친척들도 십시일반 도움을 보태주었고 이 소식을 들은 지역 사람들까지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미정이 기금 설립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그렇게 오해했는데, 그러게.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해할 수 있어. 도윤도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진짜 어른으로 사신 분이었어. 강상만 기금의 첫 번째 사업은 베트남 마을에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탕과 마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교육시설이라고 했거든요.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드디어 베트남을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도윤과 미정은 탄의 안내로 호치민에서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가는 길에 탄이 마을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이 많이 발전했어요. 탄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점점 나아졌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을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강상만 선생님 가족 환영합니다라고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로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했어요. 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자녀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몸짓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한 중년 남자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젊은 여성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도윤과 미정은 감격스러워하며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이룬 일의 결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마을의 중심부에는 이미 교육센터 건물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공사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강상만 교육센터 건립 예정지라고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현실이 된 거네요. 미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작은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베트남 전통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 일이 생각나네요. 한 할아버지가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다른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젊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환영회가 끝나고 도윤과 미정은 탄과 함께 마을을 구경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들, 아이들이 뛰어노는 작은 공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왜 이곳을 사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진짜 가족을 만나셨던 거네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우리 가족이 되었고요. 교육센터 건립 현장에서 간단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도윤이 첫 삽을 떴고 미정이 기념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교육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여러분의 희망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작하신 사랑의 실천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미정도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기념식이 끝나고 교육센터 예정 부지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에는 강상만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 불렀다. 그러나 그는 수백 명의 은인이었다. 그 밑에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리 없이 흘러가지만 그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 해가 질 무렵 도윤과 미정은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꼭 다시 오세요.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교육센터가 완공되면 다시 올게요. 미정이 약속했습니다. 차가 마을을 벗어나면서 도윤과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도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요. 그리고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요.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처럼 살아야겠어. 더 큰 사랑을 실천하면서요. 몇 달 후 강상만 교육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에는 한국에서 온 후원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교육센터 벽에는 녹색 새마을 저금통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강상만이 평생 사용했던 저금통이었죠. 그 저금통을 바라보며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요. 화면이 천천히 멀어지면서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하나로 섞여 들렸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 더 큰 감동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상만 선생님의 숨겨진 희생과 베트남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인연이 새로운 세대에게 이어지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은 국경과 시간을 넘어 계속 흘러간다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